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까지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음,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웹 크롤링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하진 않았고, 어디선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했었죠. 어,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가면 뭐 주택 실거래가 같은 것들을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데이터.go.k 데이터.go.kr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일 겁니다. 정부 사이트고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 가면 또 각 분야들의 뭐 공공, 금융, 뭐 행정, 보건 등등 각종 자료들을 그 오픈된 자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데이터.go.kr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만 또 관리하는 그런 공공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data.서울.go.kr일 거예요. 서울.go.kr이 서울시니까 data.서울.go.kr이라는 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통계청 사이트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런 통계 자료들을 정리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엑셀 파일이나 혹은 CSV 파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엑셀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겠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된 형태의 자료가 없다면 그거는 수작업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수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질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뭐 영화 데이터들을 뭐 정리된 거를 딱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영화 제목하고 영화 장르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다가 뭐 영화의 감독과 출연 배우 중에서 뭐 주된 배우들과 이런 것들을 컬럼으로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분석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되겠죠. 하나씩 영화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죠? 감독 이름 추가해주고, 배우 이름도 추가해주고. 네. 그런 것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딱 정리되어 있는 걸 받으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또 수작업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컬럼에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딱 CSV 파일, 엑셀 파일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만 저희가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본으로 해서 어,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면서 시각화도 해보고 어떤 그 그룹별 통계도 내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었고 시각화를 통해서도 또 더 잘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그뭐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영화의 별점이라면 뭐 영화의 별점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 뭐 성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장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등등. 뭐 아니면 집값이라고 한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뭐 주소, 동네, 뭐 서울이냐, 지방이냐, 서울에서도 어떤 구냐, 아파트의 크기, 뭐 그다음에 등등 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할 내용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집값 같으면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혹은 분류, 숫자를 예측하거나 혹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 맞다, 틀리다 라거나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예측이 연속된 값인 숫자를 예측하는 것과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분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예요. 뭐 1960, 70년대? 예. 그때부터도 이미 뭐 학교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왔었었고 그런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우리가 중간 프로젝트 이전까지 공부할 내용입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도 또 특별한 종류의 그런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저희가 중간 프로젝트 이후에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들 중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HRD에 등록되어 있는 교재 이외에 추가로 드린 교재 있죠. 그 교재가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져 있어요. 코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념 설명도 잘 되어져 있어서 그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개념을 잡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져 있어서 그 교재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즉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의 방법 중에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야를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신은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러닝은 학습한다는 뜻이잖아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머신러닝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머신러닝이 이슈가 되는 거고 딥러닝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예제들이 뭐 그런 예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게 챗GPT가 생각나실 거예요. GPT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딱 주잖아요. 게다가 뭐 보고서 만들어줘. 그럼 보고서도 만들어버리고. 그쵸? 네. 그 분야는 머신러닝 분야 중에서도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 분야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분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야고, 그 다음에 그 챗 GPT가 뭐 우리가 보통은 프롬프트에서 타이핑을 하잖아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잖아요. 챗봇이에요. 네, 그런 거를 챗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챗봇. 음. 우리가 그 입력창을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프롬프트에 질문을 넣으면 답변을 주고 또 질문을 또 주면 또 이어서 답변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말들을 주고받는 거 채팅하는 거 채팅하는 로봇 그래가지고 챗봇이에요 챗봇 챗 GPT가 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 챗봇인 거죠 챗봇 프로그램인 거예요 챗봇 솔루션인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챗봇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챗봇도 만들어 볼 거고. 이런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성공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의 분야가 된 겁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으세요. 어, 스팸 메일 필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음, 스팸 메일,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네이버 메일이든 지메일이든 뭐 이메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가 스팸 메일 자동으로 걸러가지고 스팸 메일 함으로 보내주는, 그죠? 내 받은 편지함에 인박스,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 넣어두지 않고 휴지통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스팸 메일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런 기능들 다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게 스팸 메일 필터인데 어, 과- 이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메일을 읽어보고, 아, 얘는 스팸이야. 그래가지고 휴지통으로 던져버리고, 아, 얘는 스팸이 아니니까 내가, 어, 뭐, 보관함 중에서 여기는 회사, 여기는 개인,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분류해서 넣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쵸?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딱 이메일이 왔을 때 컴퓨터가 알아서 스팸 메일함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받은 편지 안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그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어떤 일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음. 그럼 과거에는 이런 그 스팸 메일 필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메일을 그러니까 개발자가, 스팸 메일 필터를 만드는 개발자가 이메일을 하나씩 분석을 해봤겠죠. 뭐, 이메일의 제목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이메일의 본문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뭐,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의 본문에 글자가 하나도 없고, 뭐, 이미지로만 되어져 있더라, 등등등등, 어떤 스팸 메일들이 갖는 특징들을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면서 조건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스팸 메일,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팸 메일이 아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데이터를 누가 분석하냐면 사람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팸 메일에 어떤 단어가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 어떤 단어들이 포함된 단어는 90% 이상이 스팸 메일이더라. 어떤 단어가 뭐 특정 단어 3개 이상의 조합이 들어가 있으면 99% 스팸 메일이더라. 단어들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스팸 메일이 될 가능성이 50%고 2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되면 그게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뭐 70%고 3개 이상의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90%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분석해서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가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분석을 함으로써 그런 통계적인 값들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작업을 누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 뭐 이메일 자체를 컴퓨터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한테 유의미한 통계값들을 네가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건식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스팸이고 이런 데이터들은 스팸이 아니다라는 거를 학습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예측 결과를 내놓는 그런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머신러닝이 성공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직접 찾아내고 그 찾아낸 패턴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패턴을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이에 또 다른 스팸 메일도 생기겠죠. 규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감지해서 딱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스팸 메일 필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90% 이상의 스팸 메일들을 어, 90% 이상의 정확도로, 뭐 99%의 정확도로 스팸 메일들을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들 빼버리고, 뭐 다른 새로운 패턴으로 메일들을 스팸 메일이 아닌 것처럼 교묘히 가장해서 또 이메일을 또 보내겠죠. 그러면 또 이제 스팸 메일을 분류해내는 정확도가 99%에서 90%, 80%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개발자들이 밤샘 해야 되겠죠. 또 도대체 이 메일들은 왜 스팸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을까?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 또 어떤 통계적인 그런 처리들을 하면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거를 코드에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if, elif 이런 식으로 또 코드에 추가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겠죠. 그죠?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 간단한 스팸 메일 필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고 어, 패턴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그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법이었던 거고요. 그게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법이었던 거고, 근데 머신러닝은 사람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어, 뭐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그 사용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스팸 메일로 보내버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일의 내용은 A라고 하는 집단 스팸 메일, B라고 하는 집단 스팸 메일이 아님. 딱 해가지고 데이터를 사람이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그냥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스팸 메일이고 요건 스팸 메일이 아니야. 라고 딱 컴퓨터한테 주고 그 다음에 분류가 되지 않은 이메일을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자, 기존에 내가 이거는 스팸이고 이건 스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메일은 이번에 그 온 메일은 이메일 스팸인지 아닌지 네가 분류해봐.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음, 나중에 그 새로운 어떤 스팸 메일의 패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어, 훈련시키는 데이터에 이전에는 이런 메일이 새로운 스팸으로 등록이 됐어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그것만 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패턴을 찾는 거는 네가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한테 주는 데이터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은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조건식을 추가하고 이런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한테 제공되는 데이터들만 더 추가를 해주면 알아서 예측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짧아지고 새로운 패턴이 발견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패턴이 발견이 되면 그 새로운 패턴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그동안 쌓여 있죠.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이메일 서비스가 되면서 그 어, 일반 사용자들이 스팸 딱 체크해가지고 얘 스팸 메일 하고서 보내버리는 그런 그런 작업들이 이미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이메일을 보면서 이거 스팸이네 하고 휴지통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아니면 스팸 메일로 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그런 이메일을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는 얘네들이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 사용자가 이거를 스팸으로 분류했구나.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자, 얘네들은 스팸이야. 앞으로 이런 거 비슷한 거 오면 스팸으로 해. 라고 머신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미래의 값들을 예측하도록 자동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현재 인공지능은 전부 다 머신러닝으로 갔죠. 그리고 또 하나 머신러닝이 성공한 이유가 또 머신러닝이 학습한 것을 또 학습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학습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연관관계나 새로운 추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갑자기 얘는 스팸이에요 하고 분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를 스팸이라고 분류를 했을까 하고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패턴이 거기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런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아시겠죠? 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 됐는지. 뭐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이거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작성을 할 거고요. 작성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머신러닝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의 감독하에 학습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크게 지도학습과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독하에 학습과 훈련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 훈련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훈련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습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훈련시킨다, 학습한다,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의 감독하에 학습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크게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스팸 메일 필터를 예로 들었는데 사람이 일단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정답을 같이 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메일은 스팸 메일, B라고 하는 메일은 스팸 메일이 아닌. 이렇게 그 사람이 분류해 놓은 그런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레이블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뭐 100만 개가 있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는 이메일이 100만 개가 있었고, 뭐 그 중에 30만 개는 스팸 메일이었고 70만 개는 스팸 메일이 아니었어요. 분류된 게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동안 분류했었던 것들이. 그래서 30만 개의 이메일에는 스팸 하고서 라벨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만 개에는 어, 스팸이 아님 하고 라벨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라벨을 붙여진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라벨이 없는 이메일을 주는 거예요. 스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메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스팸이다 아니다라고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지도학습.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지도학습은 훈련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가 안 돼 있는 100만 개의 이메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서 네가
데이터를 군집화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혀 지도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전혀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군집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이것도 공부를 할 거고요.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섞여 있는 건데 비지도학습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일부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주는 지도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준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준지도학습이 적용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 어플 있죠? 아, 갤러리 앱. 뭐 아이폰도 갤러리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도 갤러리 있잖아요. 사진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어플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동으로 사진들 분류해주지 않나요? 사람 얼굴 가지고서 같은 사람들 사진하고서 분류해주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하고 분류해주는 거 본 적 없으세요? 그죠? 어, 사람이 그 사진들 100장이 있는데 100장 중에서 50장은 나를 찍은 사진, 50장은 뭐 내 아이를 찍은 사진, 뭐 50장은 뭐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거는 내 사진, 요거는 내 아이 사진 그러면서 분류를 해줬어요. 자동으로. 비지도 학습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사진만 보고서 군집을 만들어 버린 거죠. A라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하고 군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진 어플에서, 갤러리 어플에서, 이 사진이 누구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 아, 그런 적 없으세요? 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아,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갓 태어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0살이 넘고 그러면 얼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정말 신생아들은 다 얼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커가면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 이제 성인 얼굴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있는 정말 한, 10몇 년이 지난 신생아적 사진하고요. 최근에 찍은 제 애의 사진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같은 사람인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같은 사람이 맞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준지도 학습이에요.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군집화를 한 거예요. 사진들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군집화를 하고 있었는데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 누군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주면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걸 딱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맞아.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진을 다 레이블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준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예측을 하는 게 지도 학습.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비지도 학습.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만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서 보다 더 비지도 학습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준지도 학습이에요. 준지도 학습. 그래서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누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도 학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도학습이 무엇인지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의 비지도학습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일종의 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보상과 벌칙을 줌으로써 컴퓨터가 스스로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강화학습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 그런 실험이 있대요. 쥐를 상자 안에 넣어둬요. 그 상자 안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이렇게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찌릿하고 전기가 몸에 통해요. 근데 파란 버튼을 누르면 치즈가 떨어져요. 그래서 쥐가 그, 그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쥐한테 알려준 건 아니죠. 파란색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알려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나 몸이 아프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고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먹을 게 생기네? 자기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 한 번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 번 찌릿찌릿한 다음에서야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보상과 벌칙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쥐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빨간 버튼 안 누르고 파란 버튼만 누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정말, 정말 그, 어, 잔인하죠. 사람이라는 동물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시험을 잘 보면 상을 주는 게 일종의 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 남아가지고 너 공부 더 하다가 이건 벌칙인 거예요. 남아서 공부 더 하기 싫으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하겠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을 주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벌칙을 주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두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점점 보상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끔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로직을 만들어 가요.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게임 분야예요. 게임 분야, 그래서, 그, 바둑 있잖아요. 알파고. 알파고가, 물론 딥러닝도 사용을 한 거고요. 딥러닝도 사용한 거고, 강화학습이 포함된 딥러닝을 사용한 게, 그게 알파고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딱 한 판 이기고 나머지 다 졌죠. 네. 그 다음에는 알파고 다음에 나온 버전 알파 제로는 커젠가? 그 사람 다 졌죠. 한 번도 못 이겼죠. 그런 학습 방법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수업 시간에는 강화학습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래쪽은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조금 더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으시겠죠?